일반인은 세무조사 당할 일 없겠죠? 오, 아니죠. 제가 세무조사 해보면 어느 ATM에서 입금했는지도 알아요. 진짜요? 네,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뒀다가 이거 다 기획조사한다 라고 하면은 그때 다 걸리는 거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6일 목요일 어피티 온에어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목요일은 전문가 초대석이죠. 자, 세금 주제입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세금하면 뭔가 착한 내용, 진라면 순한 맛 이런 느낌으로 다뤘었는데 미리 예고를 드리자면요. 오늘은 세금 마라 맛, 세금 불닭볶음면 까르보나라 맛 이런 맛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궁금은 한데 어디다가 물어보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잘 모아왔으니까요. 잘 시원하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 책도 같이 해서. 저는 김현주 세무사라고 하고요. 홍대 인근에서 라움 세무회계라는 세무사 사무실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세상 친절한 세금 수업이라는 책을 발매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같이 얘기 나누면서 좀 쉽게 풀어나가 봐요. 세무사 하시기 전에 요식업도 하셨었다고. 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해요. 그냥 직장인이었어요, 처음에는. 직장인이다가 이제 직장 때려치고 뭐 할까 하다가 근처에 회식할 때 육회집 없는데 이러면서 육회집을 열었었어요. 와, 육회집이었어요? 네, 육회집 하면서 한 2년 정도 하다가 계속해서 세금을 내라고 막 고지서도 오고 하는데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모르겠으니까 진짜 조금씩 공부를 하다가 아무도 이렇게까지 안 알려주는데 하면서 너무 딥하게 공부를 해버린 거죠. 아. 그러다가 이제 세무사까지 됐고 진짜 약간 비약이. 진짜요? 맞아요, 진짜요. 어. 그래서 막 주변 사장님들이랑도 얘기할 때 세금 너무 어렵고 계속 내라고 하는데 누구 하나 공부하자 해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가게 한 새벽 2시에 끝나고 공부해서 그런 생활을 좀 하다가 한 3년 정도 걸려서 세무사가 됐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그냥 유식업이 잠깐 있었던 그런 과거의 커리어 이게 아니고 이게 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맞아요. 자, 시작하기 전에 또 하나 질문거리. 지금 3월이잖아요. 3월 첫 번째 주 직장인분들 많이들 들으시는데 이 3월에 들어오는 2월 달에 월급에 연말정산 그 금액이 들어오는 걸로 알아요. 맞아요. 토해내거나 뜯어가거나 아니면은 좀 더 포함돼서 들어오거나 환급받거나. 자, 그래서 저희는 동료한테 물어보기가 좀 뭐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 연말정산 관련해서 어떤 직장인들 좀 사례들이 있는지 그리고 세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연말정산 그래도 올해 이것만은 챙기자 하는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연말정산도 저는 저희 직원들 거 제가 하거든요. 아, 진짜요? 기본적으로는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 직원들도 대부분 결혼을 안 한 1인 직장인인 경우가 네네. 많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실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많이 쓴 게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져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적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세금 환급액이 달라지는 게 컸고요. 신용카드 등 소액공제. 그쵸. 그쵸. 그러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총급여액은 늘 연봉 협상하면서 정해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거 정해졌을 때 한 25% 정도는 우리 카드 혜택 있는 신용카드로 쓰고 나머지 넘는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쓰면 가장 크게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총급여액의 25%도 안 쓴다. 나는 잘 아끼는 사람이다 하면 그쵸. 사실 못 받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연금저축 이런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많이 하죠. 그거를 하는 사람이랑 안 하는 사람도 세액공제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들어가서 나는 그냥 투자도 안 하고 9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넣어놨을 뿐인데 세금이 뭐 한 75만 원 뭐 이렇게 빠져버리다 보니까 1인 직장인들은 그런 거 가입 여부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소비 여력이 좀 있고 소비를 하시는 편이면은 신용카드 등 소액공제로 25%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상 금액은 뭐 체크카드 이렇게 많이 쓰시고. 맞아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그쵸. 네. 왜냐면 또 그렇다고 과소비하면은. 맞아요. 그거 받으려고 사실 돈 다 쓰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만큼 쓰되 이제 이왕 쓸 거면 내 급여는 정해져 있으니까 한 25% 정도는 신용카드로 쓰자. 그럼 25%를 계산해서 월 금액으로 계산해 봤을 때 네. 월에 이 정도는 신용카드로 쓰면 되겠구나 하고 신용카드 혜택 챙기시고요.
너무 똑부러지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네요. 네. 전 다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책에서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내용을 제가 테스트해봤었고 아. 세액공제뿐만이 아니라 뭐 비과세 상품 이런 것도 해보고 괜찮으면은 책에 썼어요. 너무 좋은데요? 네. 세상 친절한 세금 수업. 그래서 오늘 준비한 질문들부터 쭉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너무 첫 질문부터 이게 괜찮아 싶기도 한데 전문가분께 한번 답을 들어보고 싶었던 주제여서요. 우리 절세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절세하고 탈세가 한 끗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이게 과연 그쵸. 왜냐면 주변에서 절세 꿀팁하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이거 맞아? 하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일단은 절세는 합법적인데 네. 탈세는 불법이에요. 네. 그러면 이 합법과 불법의 차이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청년분들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청년분들은 창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창업하실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고 해서 창업한 청년들한테 뭐 최대 50% 5년간 세액 감면, 네. 최대 100% 5년간 세액 감면 이런 걸 해주는 엄청 큰 제도거든요. 엄청 감면이면 엄청 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세금 100%를 5년간 안 낼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요. 거기도 이제 절세도 있고 탈세도 있어요. 그 영역이에요? 네. 요즘에 세무조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떤 게 절세냐면요. 여기에 나오는 요건을 전부 다 갖춰서 실제로 그 지역에서 그 업종으로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면은 절세가 맞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 혜택이 50% 100% 이렇게 크다 보니까 원래는 50%만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100%를 받고 싶으니까 지역을 비상주 사무실을 잡아서 조금 더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옮기는 거죠. 근데 실제로 카드는 거기서 안 쓰고 뭐 서울에서 계속해서 카드를 쓴다거나 하면은 세무서가 다 알아요. 그러면 이거는 탈세로 보고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 가지고 뭔가 실제로는 지방에서 사업체를 영위하는 게 아닌데 돈 벌고 쓰는 건 죄다 이제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렇죠. 마치 지방에서 창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도 있다. 네, 이런 그게 경우는 탈세. 아마 예전에 절세 꿀팁이라고 엄청 아. 떠들었던 건데 이제 한 2, 3년 지나고 하니까 세무조사 나와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세무서에서 갑자기 나와서 사무실 방문해요. 네. 왜 없어? 왜 여기서 사업 안 해? 왜 카드 쓴 내역 하나도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궁을 하면 결국에는 다 토해낼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내는 세금이 뭐 몇백만 원이 아니거든요. 네. 감면 받는 분들은 몇천만 원, 억대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네, 더 돈을 내야 내야 되고요. 돼요. 저는 이제 좀 갑자기 궁금한 게요. 네. 세무조사 나온다 그러면 진짜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오나요? 전화는 하거든요. 그래요? 저는 막 갑자기 막 밥 먹다가 화들짝 이런 장면. 근데 그렇긴 해요. 아. 저도 최근에 작년에 세무조사를 여러 번 했었는데 아우. 세무조사를 갑자기 나왔다는 거래처 대표님이 울면서 전화를 막 하세요. 우리 지금 세무조사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 하면은 저 막 뛰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거는 비정기 세무조사예요. 그 뉴스에서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그쵸, 그쵸. 연예인 탈세 뭐 이런 네,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보면은 비정기 세무조사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막 그냥 나가는 거. 네. 그게 비정기 세무조사고요. 그냥 기업들, 대기업들 세무조사 받았다라고 뉴스 뜨는 거 보면은 정기 세무조사라고 뜨는 거예요. 정기 세무조사라고 뜨면은 알려주고 나 언제 나갈게 하고 가는 거고요. 각오해. 네, 준비해. 뭐 준비할 시간 줄게 이건데 비정기는 너네가 어떻게 숨길지 모르니까 우리 지금 나가 하고 전화하고 바로 가는 게 비정기예요. 그 스케줄은 그러면 그 국세청만 알겠네요. 그쵸. 너무 무섭다. 당일날 비정기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 그랬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파도님이 일반인은 세무조사 당할 일 없겠죠? 하시는데요. 오, 아니죠. 제가 만나는 분들도 다 일반인인데요. 근데 사업자시잖아요. 네, 사업자기도 한데요. 세무조사가 뭐 사업자 세무조사가 있는 것도 있지만 개인이 만약에 증여나 이런 걸 받았을 때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완전 비슷한 또래 얘기를 해드리면은 네네. 또래가 이제 한 6억대 정도의 집을 샀어요. 근데 이분이 5년 동안 일한 내용을 봤을 때 아무리 5년 동안 돈을 다 모아도 이 집을 살 수 없는 정도의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연봉이 3천이다라고 하면은 5년 모아도 한 1억 5천 정도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6억짜리 집을 사지? 그쵸. 그러면 이상하다라고 국세청 시스템에 걸리거든요. 아, 그 시스템이 걸려요? 네. PCI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우리가 재산이 증가한 거랑 소비해서 돈을 쓴 거에서 네. 우리가 소득 신고한 금액을 빼면은 이제 쓸 탄로 수 추정액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그 탄로 추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증빙해라라고 세무조사가 나오고요. 그렇게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증빙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증빙을 못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를 받는다거나 아. 뭐 그런 아, 다 세무조사를 세금을 내야 받게 된다. 되죠. 네. 그럼 진짜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것처럼 현금으로, 그러니까 지폐로 받고 지폐로 쓰지 않는 거는,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없이 그런 거 다 걸린다고 보면 되겠네요. 뭐 현금 같은 것도요. 뭐 현금하면 10% 할인해 줄게 이런 거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사실 그거 보면은 현금해서 10% 할인한다는 건 나도 현금 받고 부가세 안 내고 종합소득세 안 낼게라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걸려요. 걸려요? 네. 어떻게 왜 걸리냐? 걸려요? 일단 나는 현금 줬는데 현금 영수증 못 받았어. 이렇게 신고해서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내가 현금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돈을 받아서 모았는데 그러고 나서 차를 사거나 집을 샀어요. 근데 나는 신고한 소득이 없으니까 나는 아무 돈을 번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부동산을 사지? 이러면서 또 세무서의 시스템에 걸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현금으로 누락하는 것도 예전에는 이런 걸로도 걸었어요. 모텔이 세무조사를 받는데 네. 모텔에 있는 치약이나 칫솔 개수 같은 것들이 파악이 되잖아요. 네. 근데 매출은 신고 안 되는데 계속해서 칫솔을 구매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다 매출로 이어져야 되는데 매출로 이어지지 않았으니까 대략 매출은 이 정도일 것이다. 아니면 너네가 장부 가져와.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손바닥 위에 있는 거네요. 너무 무섭다. 맞아요. 우리 절세 꿀팁이라고 우리 티스토리랑 네이버 블로그에서 신나게 공유했는데 그게 알고 보면 다 국세청 여기 손바닥 위에 있는 것 같다는. 그쵸. 제가 제 친구가 네. 결혼식 하고 나서 축의금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축의금이 이제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이 됐어요. 네. 세무서 연락 왔대요. 왜 연락 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이 돈 뭐냐고 연락 왔대요. 이 돈 뭐야? 네. 출처 어떻게 네. 되냐고요? 근데 뭐 결혼식 하고 뭐 그런 거 했다라고 얘기해서 넘어가긴 했는데 네. 일단은 큰 돈이 오고 가는 거를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세무조사 해보면 어느 ATM에서 입금했는지도 알아요. 진짜요? 네. 그래서 조금 그렇게 뭐 현금으로 부모님한테 도움을 야금야금 받는다? 네. 이게 현실적으로 진짜 소액인 경우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50만 원 용돈 괜찮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용돈을 1,000만 원씩 받아요. 1년 모으면은 뭐 하나 살 수 있어요. 네. 그럼 그걸 용돈으로 보지는 않겠죠. 결혼도 마찬가지로 혼수용품 해주는 거는 증여세 중에 비과세 할 수 있는 부분쯤에 있거든요. 네. 근데 혼수용품도 남들은 뭐 한 2, 3천만 원 정도 해가는데 나는 막 1, 2억짜리를 해온다. 이런다고 하면은 혼수용품이 아니라 사실은 사치품이겠죠. 그쵸, 그쵸. 그러면 또 증여로 볼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뒀다가 지금 이거 다 기획조사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다 걸리는 거고. 이미 알고 있고 이거 네. 봐라. 약간 이럴 때나 아니면은 그 해에 좀 중요하진다거나. 맞아요. 그래서 절세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궁금해지는데요. 내가 낸 세금 이만큼 환급해드립니다. 라는 광고가 최근 한 5년 사이에 엄청 늘었어요. 직장인들도 종소세 신고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많이 광고가 늘었는데 요런 게 이제 진짜 문제가 없는 건지 불안해하시는 분들 좀 계세요. 일단은 그 서비스가 최초에 나오게 된 거는 좋은 취지였어요. 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했는데 환급 받을 게 있는 프리랜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된 거고, 네. 그분들은 별다른 신고를 증빙 없이 해도 원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안 해서 시스템을 쓴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서비스 자체가 확대되면서 그냥 나도 환급 받을 수 있나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쵸. 그리고 광고도 저한테도 자꾸 환급받으라고 광고가 아. 와요. 저는 환급받을 게 없거든요. 번지수를 잘못 찾았는데. 근데 그냥 다 뿌려요. 그러니까 나는 환급받을 게 있나 들어가 보면 실제로 없는 경우도 많고 나는 환급받을 게 없는데 막 부양가족 공제를 중복으로 넣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환급을 더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은 환급 받아서 좋은데 최근에 기사가 나왔어요. 국세청이 이렇게 플랫폼을 써서 환급을 받은 분들에 대한 또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을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최근 사람들이 뉴스. 네.
너무 많이 신고를 하니까 네. 당장 이걸 걸러낼 수 없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 처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제대로 보고 만약에 환급이 잘못 나갔다고 하면은 다시 추징하는 시스템으로 하는 거죠. 실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때요. 저는 제가 진짜 빨리 신고서를 작성하는 편인데도 하루에 막 5개, 10개 하면 끝나거든요. 아. 근데 플랫폼에 이렇게 가면은 하루에 한 사람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개수가 수십 개가 돼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다 못 봐요. 다 못 보고 다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르바이트생을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르바이트생의 지식이나 사실 대표님들이나 직장인들의 지식이나 별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쵸. 일단 시키는 대로 매뉴얼대로 하기 때문에 조금 위험성이 없다고 말하긴 힘들 것 같아요. 아. 너무 많은 수를 한꺼번에 처리하다 보면은 꼼꼼하게 처리하지 못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 너무 신기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다 개개인화된 세금인데 그쵸. 그거를 질문을 그렇게 안 하고 처리한다는 게 좀 신기하고 아. 저희는 한 사람한테 붙어서도 진짜 많은 질문을 하거든요. 이 신고서 한 장을 작성하기 위해.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시스템에서 처리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될 수도 조금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세금이라는 게 개개인에 따라서 우리도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것들 한몫 뜯어보면은 엄청 개인적이고 개인화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증빙 안 내면은 안 받는 것도 맞아요. 있고. 근데 그걸 일률적으로 뭔가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그냥 쭈루룩 될 수 있는 자동화될 수 있는 게 아닌 유형의 일일 수 있는데. 네. 그리고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음. 그런 만약에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질문 없이 그런 것들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거기는 나와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주택 청약에 돈 넣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네. 주택 청약도 뭐 세대 주어야 되고 이런 요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거기 연말정산 PDF에 나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넣어버리면은 과다공제 받은 거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체크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나 하는 의문이 늘 있긴 했습니다. 아. 네. 국세청도 근데 그 의문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의문을 갖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겠다. 근데 저희도 최초에 그런 플랫폼들이 나왔을 때 플랫폼에 들어오라는 연락을 꽤 받았거든요. 근데 안 들어갔어요. 왜 안 들어갔냐면 거기 가면은 세무서도 세무사의 조정반 번호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 번호별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번호 자체로 내가 신고한 사람들 걸 다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플랫폼을 쓰고 있는 세무사가 신고한 거는 다 보겠다가 되는 거니까 혹시나 플랫폼이 문제가 돼서 우리에게 맡긴 고객들의 신고서를 다 보게 됐을 때 제가 책임질 수 있나를 생각해 봤을 때 그건 좀 어렵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좀 네, 거절을 했었고. 음. 근데 플랫폼에 들어가면 당연히 많은 고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돈은 벌겠죠.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세무사들끼리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논쟁거리이긴 네. 하겠네요. 많이 논쟁거리고 사실은 원칙은 어떤지는 다 알고 있는 네. 그런 주제죠.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저 지금 들으면서 약간 사실 좀 아찔아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금 얘기가 재밌어요, 지금. 그래요. 저희 채팅에도 지금 해주지 않는 저희만의 뒷얘기들이니까. 맞아요. 예. 뒷얘기가 재밌잖아요. 아이고님도 너무 좋아요, 컨텐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서비스들 요즘 너무 우후죽순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지점에 대해서도 좀 과연 이게 맞나? 소비자 관점에서도 네. 의아한 게 좀 있긴 있었어요. 수수료도 많이 떼가기도 하고요. 또 이제 무조건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최고냐? 그러면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은 저 이제 PD님 지인분 같은 경우에도 프리랜서인데 대출이 잘 안 나와가지고 뭐 다른 쪽에 신용카드 뭐 증빙하는 방법으로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큰 대출 받을 만한 일들이 있으신데 이렇게 내 집 마련 같이 큰 대출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살펴야 될 이런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직장인들은 내가 세금을 많이 내고 싶다고 해도 많이 내기 어렵거든요. 네.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거 빼면은 좀 더 낼 수 있겠죠. 근데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내고 그걸로 내 소득 증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순이익을 맞추려고 하면은 비용 처리를 원래대로 할 수도 있고 네. 비용 처리를 조금 더 적게 할 수는 있잖아요. 비용 처리를 적게 해버리면 순이익이 올라가니까 사실은 세금은 많이 내는데 대출은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비용 처리를 많이 해서 나 세금 안 내고 싶으니까 비용 처리 풀로 다 할 거야. 그래서 많이 해서 순이익이 적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집 사거나 대출, 사업자 대출 받으려고 네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오시거든요. 나 세금을 너무 적게 내서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온다는데 수정해서 세금 더 내겠다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매년 꽤 많아요. 진짜요? 네. 근데 직장인들은 이게 조금 힘든데 사업자분들은 비용을 빼는 거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도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하는 걸 말리진 않거든요.
않거든요. 그쵸. 아유, 그래? 네. 이게. 뭐 더 내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더 내는 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저희가 사업하다 보면은 사업자분들은 대출을 많이 받아요. 근데 네.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은 받고 싶은 액수만큼의 소득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순이익이 한 2배 정도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출이요? 네. 근데 그 정도의 순이익을 맞추려고 하면은 실제로는 나는 번 돈이 없는데 재무제표 상의 순이익을 조금 더 높이려고 맞추는. 비용을 빼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좀 비용을 조정을 해서 순이익을 높게 잡아서 대출이 좀 잘 나오게 하게끔. 맞아요. 그리고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려고 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전에 신경 써서 내 순이익은 이 정도인데 어느 정도 대출이 나오나요? 은행에서 먼저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좋겠네요. 맞아요. 정답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은행 가서 그래도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하면은 비용 좀 빼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은행도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듣죠. 알아듣죠. 은행에서도 프리랜서 분들은 근데 아무리 순이익이 높아도 대출이 잘 안 나오거든요. 프리랜서가 지속적인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대출이 안 나오니까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하실 거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을 내셔서 대출을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개인 자격보다는요. 네. 프리랜서보다는 개인 사업자에서 개인 하시는 게 사업자. 좋습니다. 완전 꿀팁까지 지금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은 꿀팁이 꿀통이 이렇게 와르르 쏟아지고 있어요.